맹성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와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아주 핫한 분이신데, 근데 좀 약간 의아한 점들을 좀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원래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학사하시고 예. 물리학을 이제 전공하셨네요. 피직스. 네? 그다음에 학사. 예. 석사는 이제 또 신소재? 예. 어떤 신소재? 그 태양광 쪽 태양광. 신소재 그때 했었죠. 예. 근데 박사는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하셨는데 전기 전자공학을 하셨어요. 예. 어떻게 연관이 어떻게 다? 좀 글쎄요. 연결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리는 아무래도 이제 자연과학 쪽.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게 기초가 되는. 예, 기초가 되는 거고 신소재 공학은 이제 그런 물질적인 걸 다루는 그런 쪽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써먹기 위해서 그런 공학적인 컨셉으로 연구하는 쪽이고요. 네. 그리고 전기전자는 이제 그런 소재들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소자나 그런 시스템에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하는 거니까 그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현재 원래는 그 에트리라는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이 정부기관 정부 투전 연구소. 예. 거기서 뭐 하셨어요? 거기서는 그 나노 전자 소자 이쪽 연구를 했고요. 네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이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마이크로 단위 그런 소자를 만들다가 그게 나노 영역으로 넘어온 게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넘어오는 그 사이에 선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이제 소자가 작아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뭐 이런 거를 국책연구기관에서 이제 먼저 그런 연구하는 그런 거를 했죠.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고 발견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연구한다는 게. 근데 대학으로 옮기셨어요. 그 좀 대학은 좀 어떻게 좀 뭐랄까 따분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는 물론 이제 뭐 연구 환경은 아무래도 좋죠. 왜냐면 이제 그런 연구 시설이 잘 돼 있고 네.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갖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학회 같은 데 가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조직이었는데 제가 어느 시점에 좀 생각이 좀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 것보다는 좀 뭔가 책 같은 걸 좀 써보고 싶다. 그러니까 논문은 사실 굉장히 좀 깊지만 좁은 영역에서 아주 굉장히 전문적인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접근하기 힘든 그런 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연구소 에트리 있으면서 논문을 꽤 많이 썼어요. 국제 저널, SCI급 저널에 한 50편 이상 썼고 그 자체로 뭐 그렇게 나름 뭐 즐겁긴 했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그 너무 깊고 협소한 분야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넓은 좀 대중적인 거.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관심도 가질 만한 그런 쪽으로 뭔가 좀 연구도 하고 논문보다는 이제 책이라는 그런 형태로 나의 그 연구 업적을 한번 정리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을 가시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대학에서 지내는 거는 뭐 만족스러우신 거죠? 하고자 하는 아무래도, 일을. 예, 전에 이제, 원래 제가, 박사 학위 받으러 가기 전에 LG전자 그 연구소에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민간 기업 연구소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책연구소에 예, 있었고. 유학 후에는 이제 국제연구소에 있었고, 이제 학교로 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민간 기업이 됐건, 국책기관이 됐건,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일종의 이제 셀러리맨이니까, 네, 그런 게 네, 개념이 좀 강하니까, 네. 내 자율적인 게 아무래도 좀 제약을 받고, 내 개인 공간도 이제 네. 없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학교로 오니까, 네. 상당히 좀 그런 자유. 자율성도 확보되고, 내 개인 공간,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상당히 늘어났고, 더군다나 이제 방학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뭐 이런저런 책들을 좀 쓰고 싶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 같이 그런 전문적이고 특히 이제 에너지 분야잖아요. 그 태양광 소재라든가 아니면 전기라든가 지금 에너지를 관련된 학문을 하시는데 요즘은 학문과 학문하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도 많고 또 투자하는 데도 많고 그런 새로운 어떤 그 영역에 대한 분야에 대한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뭐 맹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뭔가 하나 아주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뭐 유니콘 회사를 하나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안 하시고 그냥 책만 쓰고 계십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좀 뭐라 그럴까, 물론 이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 욕구도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정부 지원받아서 이렇게 그런 벤처 기업 만들고 이런 이제 과제가 있어서 그걸 한 번은 도전을 했었어요. 그랬어요? 그게 벌써 한 10년이 다 돼가네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걸 해봤는데 좀 벽에 부딪혔죠. 그게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걸 하기에 그렇게 좀 여건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갖고 그거를 왜냐면 이게 벤처기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서 어서 좋은 조건에 돈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저도 이제 조언을 많이 들어보니까 초기 단계에서 그런 어떤 어떤 자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잘 살피지 않고 잘못했다가는 이제 굉장히 크게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좀 그런 조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그냥 접어버렸죠. 그 접은 게 다른 데 관심이 더 많아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보니까 그 책 저서 하신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거 참 묘하다. 어떻게 이 전자공학을 하시고 순소재를 그런 굉장히 과학적인 분야에 있는 분인데 물론 호기심 모든 건 호기심에서부터 비롯되고 미스테리 그걸 좀 풀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UFO, 피라미드, 아틀란티스 거의 뭐 전설에 가까운 뭐 하여튼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SF 영화에서는 볼 범직한 그런 저서들로 쫙 하셨더라고 보니까 요번에 최근에 나온 거가 이제 번역서 우주라는 저도 사실 카럴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를 제일 아주 그냥 너무 젊었을 때 이렇게 보면서 상상력을 키웠죠. 제가 번역한 우주라는 그 책은 사실 그 제목이 좀 더 긴데요. 그냥 우주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독자들한테 어필하셔야 되니까 그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사실 뭐냐면 우리 태양계 안에 로봇 우주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인
우주선이 이제 탐사선을 예, 몇 예. 번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태양계 안에 행성들을 쭉 가고 있죠. 예, 어디까지 했는데 갔죠? 명왕성? 벌써 넘어갔죠. 거기까지 아예, 넘었어요? 예, 다 넘어가서 아직도 저 신호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우리 태양계를 좀 벗어난 걸로 최초에 보낸 그 보이저였나요? 네, 보이죠. 예. 네. 그 이후에도 뭐 더 보냈는데 그 책은 사실 그래서 그 저기 무인 우주선이 그 행성들 그러니까 뭐 화성, 토성, 목성 거길 지나면서 이제 근접 촬영한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이제 모자이크식으로 다시 재편집해서 만든 그런 것들을 갖고서 이제 쓴 책인데 그게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이건 한번 번역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번역을 했고요. 그랬더니 그 나중에 그 학부모들이 그걸 많이 추천을 해서 그게 꽤 그 학부모들 사이에 이름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병원에 한번 가서 이제 진찰 좀 받고 그러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제 이름을 보더니 혹시 그 우주라는 책 번역한 그분 아니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유명인이 되셨네. 카얼 세이건이 쓴 그 코스모스를 이을 만한 책이 되는 거예요? 그 책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카얼 세이건은 진짜 대단한 책인 것 같아요. 코스모스. 칼 세이건이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사실 그건 좀 정제된 내용의 책인데 젊었을 때는 좀 과격했어요, 사실. 그 부인이 이제 하고 이제 그 제자가 다시 또 새롭게 했죠. 근데 칼 세이건은 사실 그 젊었을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UFO의 마니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그 UFO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소동이 났었잖아요. 그 최초로 막 난리가 났었던 게 1947년인가 그런데, 그때 칼 세이건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워낙 그 미국 그 언론들이 난리를 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우주라든지 뭐 그런 외계라든지 칼 세이건이 그런 청소년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좀 더 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서 그 UFO가 외계인들이 보낸 우주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믿음을 거의 가졌던 걸로 나중에 기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1952년도에 미국의 워싱턴 DC, 그러니까 백악관 상공에 막 UFO가 나타나갖고 그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데 일면에 막 도배를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나고 나서 그때 칼 세이건은 이제 시카고 대학교 이제 1학년 때거든요. 1952년이면 그때 17인가 그랬어요, 나이가. 그래서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한테 직접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UFO가 진짜 외계인의 우주선이라면 당신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 뭐 이런 아주 도전적인 그걸 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애치슨은 좀 정신이 없었죠. 왜냐면 그때 우리 6.25 전쟁 한참 하고 그거 있었고 또 한참 그때 이제 중공군하고 이제 대치 상황이었고 뭐 이런 그래서 직접 답신을 보내진 않았고요. 그 밑에 이제 그 대민 뭐 홍보 맡은 부서에서 그냥 성의 없이 그냥 보낸 거야. 뭐 UFO가 그럴 가능성 없으니까 이제 안심해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다 아카이브로 기록으로 다 남아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게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놔요. 그런데 이제 칼 세이건이 그런 관심이 결국은 나중에 코스모스라는 책을 쓰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됐고 또 나중에 보면은 UFO에 관한 직접적
관여도 하고 UFO 관련된 또 책도 써요. 물론 이제 좀 네거티브한 쪽으로 쓰긴 했지만 그래서 그 인생에서 보면 그 UFO가 칼 세이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느 쪽이든 간에 그런 거였다는 코스모스라는 그걸 가지고 이제 TV 프로그램도 했었잖아요. 60년대 때 옛날에. 근데 그거를 이제 하기 전에 그 당시 구소련의 이제 천문학자와 같이 공동으로 책을 하나 써요. 그러니까 천문학 개론서 비슷한 건데, 근데 그게 일반적인 천문학 책하고 달리 어떤 챕터가 들어가냐면, 그 외계인이 우리 태양계 나가서 지구를 방문 혹시 했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화두를 던지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당연히 왔을 것이다. 그것도 우리 인류 역사 한 5,000년 안에 2번 정도는 확률적으로 충분히 오도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써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고대의 신화 중에 이제 거기 문화 영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인데 인류에게 뭔가 이렇게 아는 거를 이렇게 지식을 전달해주는 문화 영웅이 있는데 수메르 신화에 보면 이제 오안네스라는 그런 존재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 신화 속의 등장인물이 바로 외계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식의 이제 의문까지 제기를 해서 그게 나중에 보면 이제 그런 류의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2-5페이지 정도의 쓴 그 스타게이트라는 영화가 생각나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씨앗이 돼서 그 후에 그런 소재의 책들이 막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몇 년 후에 쓴 그 에리 폰 데니킨이라는 사람이 신들의 전차라는 책을 썼어요. 의문 신들의 전차. 근데 그 책이 바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갖고서 막 그 소위 증거라는 거를 막 찾죠. 그래서 뭐 옛날 그 원시인들이 동굴에다가 그린 벽화에 좀 기괴하게 생긴 그런 약간 우주선 비슷하게 생긴 이제 좀 외계인 비슷하게 생긴 우주선 그렇죠. 비슷한 것도 있고 뭐 그런 이제 것들을 막 찾아요. 그걸 갖다 이제 소재로 해서 책을 냈는데 그게 69년도인가 책이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 몇 년 됐죠? 한 60년 됐네요. 70 아니다. 50년. 69년도니까 50년이 넘었는데 그 1억 권 이상 팔려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번역이 수십 나라 군대 언어로 이제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1억 권 18년 책을 한번 쓰시겠다는 거? 저는 그런 책 쓰기는 애당초 그런 게 그렇게 되려면 진짜 대중적으로 써야 되고요. 좀 믿거나 말거나 이런 것도 이제 좀 섞어서 사람들이 혹하게 조심조심 쓰면 이제 이게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빠져들질 않죠. 그 우리 유튜브 채널하고 비슷하시네. 그렇죠. 저도 이제 유튜브 혹하는 걸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아주 30년 가까이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렇죠. 제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에도 UFO 협회라는 게 있나 보죠. 그 회장까지 맡으셨고. 누가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의기투합한 몇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계몽사에 서 나온 그 월간 뉴튼이라는 그 과학 잡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는데 그 편집 주관을 맡고 계셨던 분이 박소인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좀 구심점이 되고 또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각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그때 출범을 했죠. 그게 언제? 1990년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지금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왜 더 늘어나지 않고 왜 명맥만 유지하고? 그게 이제 한계가 협회 성격이 일단 UFO 연구 협회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연구자들의 모임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연구에 관심이 없고 그냥 보통 뭐죠? 근데 보통 그 모임들을 보면 이제 동호인 모임이잖아 성격이.
그러면 사실 그 연구를 할 수 있든 없든 뭐 그런 거 전혀 문제 없이 모여서 그냥 그걸 소재로 놓고 이렇게 즐기면 되는데 협회는 처음부터 이제 그런 연구를 좀 하는 거를 지향했기 때문에 그게 소수 정예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이제 그때 뜻을 같이 했던 분들이 나이도 드시고 또 뭐 좀 다른 일이 바꿔서 이렇게 좀 그만두시거나 또는 뭐 심지어 그 처음 구심점이 됐던 박소인 선생님은 이민을 가셨어요. 외국으로. 그러면서 이제 좀 줄어들었고 결정적으로 그때 가장 그 액티브하게 활동하던 게 저였는데 영국으로 유학을 갔잖아요. 그래서 5년 동안 공백이 그래서 있었죠. 돌아와서 재건을 하려고 봤더니 그 젊은 층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근데 동호인들은 많죠. 근데 동호인으로 좀 이제 바꾸면 되죠. 근데 동호인을 모아서는 실제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려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이제 국내외 그런 UFO 그렇죠. 네. 일단 제일 먼저가 국내에서 UFO를 목격했다, UFO 뭐 사진 찍었다 이런 거를 직접 분석도 하고 뭐 그런 작업을 할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밖에 그걸 정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도 계속 모니터해서 모으고 국내 자료와 비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되면 외국에 나가서 발표도 해야 되고 하여간 그런 게 이제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동호인 모임으로 하다 보면 그 동호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지금 지양하고 있죠. 뭐 UFO는 이제 진짜 오랫동안 유지가 된 그런 여러 뭐 발견한 서부터 뭐 목격한 것부터 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미스테리들이 있는데 그 미국의 그게 로웰인가요? 로즈웰. 네. 거기가 아주 UFO가 추락해가지고 그 추락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거기에 있는 건 아니죠. 거기서 추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섹션 미 공군이 회수해갔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유명해졌고 사실상 UFO 하면 이제 거기가 메카가 된 거죠. UFO의 실체니까 실체가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실체가 있는지는 아직도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실체라면 그게 이제 진짜 그러니까 그 외계인의 어떤 우주선 그거를 회수해 봤느냐 그거는 뭐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그래도 목격한 거에 대한 거는 뭐 벌써 몇백 번도 그렇죠. 넘죠. 그래서 로스웰 사건은 굉장히 유명하고 나름 그 상징성이 있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말을 좀 아끼는 편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거기가 세계 최초로 그 핵폭탄의 실험을 했던 장소고요. 그래서 한동안 거기에 이제 그 핵 관련 그 부대가 주둔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보면 UFO가 많이 나타나서 이렇게 목격되고 문제가 됐던 지역이 핵 시설 있는 쪽에 그다음에 핵 항모 뭐 이런 쪽 핵과 관련된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UFO들이 얼씬거리더라. 그게 이제 저 말하자면 UFO 역사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쭉 계속 쓰여지고 있죠. 뭐 핵이라는 게 없을 때도 목격한 그런 건 많잖아요. 핵 자체가 우리가 근데 발견하기 이제 그 전과 후가 이제 다른 게 그 전에는 그거를 이제 UFO라고 인식을 안 하고요. 좀 다르게 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00년대 말에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이제 뭔가 하늘에서 이상한 걸 봤다. 그래서 그 지역 언론에 이제 그런 게 막 기사가 실려요.
어, 근데 그때는 그것을 뭐라고 썼냐면, 미스터리 비행선. 왜냐? 그 1800년대는 비행선들이 하늘을 다녔잖아요. 하늘에 다니는 건 비행선들, 주로 그거였는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발명한 게 1900년대 초니까, 이제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건, 뭔가 특성이 좀 이상한,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비행선하고는, 뭐 비슷해 보이는데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전쟁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나서 1946년에 저쪽 스웨덴 그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유령 로켓이라는 게 나타나요. 하늘에서 뭔가 그 저기 2차 세계대전 때 한참 다니던 V2 로켓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그 로켓보다 훨씬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소동이 있었죠 거기서.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뭘 의미하냐?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 기대 수준에 맞춰서 그런 형태로 나타나더라. 자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고서 이제 하늘에 뭐가 떠다니기 시작했냐면 은빛의 비행체들이 떠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 금속성에. 네네. 그러고 나서 1947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된 게 바로 금속성, 은빛의 그런 비행체들이 목격이 되기 시작하죠. 본격적으로. 그러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생긴 게 기존의 비행기하고는 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거죠. 생긴 것도 다르고 비행 패턴도 다르고. 네. 그 우리도 뭐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그 좀 보는 시각이나 아니면 그걸 갖다 받아들이는 생각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그렇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400년대, 1947년, 48년 그때 문제가 막 됐고, 그래서 미 공군에서 처음 이제 공식적인 그 조사 팀이 만들어졌고, 그게 한 20년 정도 계속 그 조사를 하죠. 그래서 한 12,000건 정도 이렇게 그 사례를 모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했는데 팀이 뭐 그렇게 큰 인력도 많고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분석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래도 그 중에서 뭐 한 600 사례 정도는 이건 좀 이상하다. 기존의 비행기하고는 좀 다르다. 이 정도로 결론이 났어요. 근데 좀 더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 한 너댓 건은 진짜 이상한 게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무시해버리고, 결국은 1969년에, 미 국방부에서 이건 뭐 과학적으로도 별 가치가 없고, 미국의 국가 안보상으로 봐도 별로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종료를 하죠. 69년에. 예. 근데 최근에 지금 뭐 이거 올리신 그 영상물에 보니까 예. 국방성이 이제 인정을 했다며. 그 인정을 했다는 거는 그게 이제 UFO가 외계에서 왔다는 걸 인정한 건 아니고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가능성은 뭐 인정한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몇 가지 뭐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이거니까. 근데 이 국방부에서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전까지 UFO가 그 미국의 국가 안보에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번에 이제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상설 조사 부서를 두고 그걸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그 정도로 입장을 바꿨죠. 이렇게 사실 뭐 과학적으로 아직까지도 있다 없다를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맹성열 교수께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여기에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근데 사실 저는 제 책이 UFO 신드롬이라는 책이 1995년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막 관심 갖고 좀 집중적으로 시작한 게 1988년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회사 다니면서 돈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그거를 외국에 자료 모으고 뭐 이러면서 해서 95년도에 책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일단은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책으로 다 정리됐으니까 관심 더 이상 없다 끊고 이제 딴 걸 좀 하자. 그러면서 이제 유학을 갔어요. 네. 근데 영국에 유학 갔더니 그 책과 그 책이 나올 때 또 우리나라에서 UFO 막 붐이 일어갖고 책도 좀 팔렸고, 근데 그게 이제 붐이 일어나니까 그때 KBS 다큐멘터리 찍으러 이제 영국까지 쫓아와서 really? 네, 저보고 진짜? 이제 뭐 그쪽에 인터뷰할 사람들 섭외부터 나중에 가서는 제가 직접 뭐 통역까지 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 그러다 그 지도 교수한테 걸려갖고 이제 쪽 잘릴 뻔했죠. 딴짓 한다고? 그러니까 온지 뭐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됐는데 그 일 때문에 제가 한 일주일을 자리를 비웠거든요. 근데 그때 지도 교수가 그 연구실 이제 학생들 며칠 이제 공동으로 쓰는 연구실이었는데 거기 한 번도 찾아오질 않더라고요. 지도 교수가. 그래서 그냥 이제 안심하고 일주일을 가서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방장격 애가 이제 뭐 이렇게 계속 보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요새 걔가 며칠 안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이제 하고 이제 너무 오래 비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일주일 만에 갔죠. 갔더니 바로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근데 대놓고 너 뭐 왜 없었냐 이렇게 묻질 않고 너 지난번에 뭐 이거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내가 내일 체크할 테니 내일 나하고 보자, 면담하자. 딱 그랬는데 뭐 한 게 있어야지 일주일 동안 UFO 빼놓고 뭐 한 것도 한 거지만 내가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런던에 가 있었고요. 그때 그 중요한 게 뭐였냐면 로스웰에서 그 추락한 UFO 비행 접시 안에서 외계인 사체를 수거해서 그 조사하는 장면을 찍었다고 하는 그런 그 필름이 바로 그 영국 런던에서 그 어떤 사람이 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KBS에서 그 필름을 사러 사실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거 이제 거래하는 그거를 내가 가서 도와주기로 돼 있는 상황인데 갈 수가 없어. 거기를 아니 런던 가서 그걸 도와주기 근데 중요한 비즈니스니까 내가 그걸 깨고서 안 가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상황이고 그래서 지도 교수한테 뭐 다짜고짜 노 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잘릴 뻔했다. 안 잘린 게 진짜 기적이네. 근데 재밌는 게 그러고 나서 노 했는데 그럼 보통 같으면 이유를 묻고 그 다음에 그게 합당하면 뭐 들어주든지 아니면 야 너는 여기 공부하러 왔는데 왜 뭐 그게 뭐 중요하냐 뭐 취소해버리고 너 내일까지 갖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푸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도 교수님이 노 하니까 알았어 그럼 일 보고 그럼 다음에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러 갔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저를 찍힌 거지. 그렇죠. 찍힌 거죠. 유학 갈 때 추천해줬던 한국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몇 달 후에 한국에 또 들어올 일이 이제 그때 책이 좀 팔리고 하니까 이제 그 출판사에서 비행기표를 주더라고요. 와서 좀 하라고 홍보좀 그래서 잠깐 들어왔는데 그때 가서 찾아뵀더니 이제 뭐 지도 교수가 너 굉장히 좀 찍혔다. 너 이제 너는 학위밖에 불렀다. 이제 엄청 겁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지도 교수한테 좀 잘 설명을 해서 풀었어요. 그때 내가 사실은 뭐 집에 돈이 많아서 온 게 아니라 그 책이 어떻게 잘 팔리고 해서
그 용기를 내서 왔는데 음. 좀 더 책을 팔기 위해서 내가 그때 좀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또 그걸 그래. 잘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합리적이고 참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예. 원래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 하는데 우린 인문학을 전에 했지만 예. 그 케임브리지 반경 내에 얼마 거리를 떨어지면 꼭 승인을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 원래 그런 규정이 게 있었죠. 예, 예. 규정이 있어요. 예. 규정이. 예. 그리고 뭐 혼자 그냥 그렇게 독단으로 했으니 뭐. 예. 어쨌거나 그래서 30년 가까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잘 안 돼요. 예. 충분히. 아까 좀 샛길로 샜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물론 이제 유학 가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지만 그러고 나서 UFO는 사실 그러니까 그때 취재를 할 때까지는 신경을 좀 썼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영국이 살기 힘들어서 특히 이제 겨울이 진짜 힘들잖아요. 해도 잘 안 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집트를 갔죠. 보니까 좋은 싼 티켓이 나왔어요. 그리스 경유해서 가는 게 나와서 이제 이집트 가서 한 열흘 동안 이제 피라미드 쭉 순례를 했는데 그러고서 이집트에 꽂혀서 그 다음부터는 이집트 신화, 이집트 문명 이쪽에 이제 쭉 연구를 했죠. 예, 그랬고 그래서 유학 가서도 내 전공 뭐 실험하고 논문 쓰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이집트 관련된 자료 모으고 뭐 그런 거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했고 한국 돌아와서도 이제 국책연구소니까 일단 그 한국 돌아오고 나서도 방송 출연 요청이 좀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일체 끊고 그때는 뭐와 관련된 방송 출연? 계속 UFO죠. 계속 그래서 제가 워낙 그걸 그때 떠서 그래서 이제 UFO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좀 이미지를 변신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저는 과학기술 운동도 좀 했고요. 그다음 한편으로 이제 집에서 취미로 이집트 관련된 책을 또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가 이제 또 2000년대 초에 대선이 있었을 때 과학기술 운동 하다가 좀 정치 쪽에도 살짝 발을 담궜죠. 그래서 그때 그 참여정부에서 뭐 청와대 과기부장관 물망에도 좀 참 올랐었던 노무현 정부. 예. 그러니까 세 번째로 이제 갈 뻔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건 안 됐고. 근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UFO와는 거리를 자연스럽게 두게 됐죠. 일단 뭐 언론 활동 안 하고 또 책도 다른 쪽을 또 쓰느라고 이제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애트리에서 그 참여정부 때 뭐 정치도 좀 기웃거리다가 이제 그거는 좀 안 됐고 또 내 체질에도 안 맞았고 그래서 애트리에 그때 원장님하고 어떻게 의기투합돼서 캠브리지하고 국제 공동과제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2007년,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규모가 좀 컸죠. 한 2년 동안에 65억짜리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공동과제하고 그거 하느라고 또 정신 없었죠. 그래서 UFO는 뭐 거의 유학 시절까지 포함하면 한 10년 정도 안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국제 공동과제 끝나고 이제 학교로 오면서 학교가 이제 지방 사립대잖아요. 와서 규정을 쭉 봤더니 중앙 언론 쪽에 노출되는 거는 오히려 학교에 무슨 봉사 점수로 해서 가점을 오히려 주더라고요. 또 지방에서 또 매스컴 거기에 활동하는 거하고 또 차별이 또 있어. 그런 게 있어요. 네, 중앙에서 하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좀 이제 언론에 좀 노출을 좀 해볼까? 이제 이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언론 노출의 목적으로. 근데 출판사에서도 이제 뭐 좀 책을 또 새로 그때 내고 했으니까 개정 이제 제가 학교로 가면서 이제 개정판을 또 냈어요. 개정판 냈고
그 이집트 관련된 책도 또 냈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책을 내고 홍보를 해야 되니까 홍보 수단이 결국은 이제 언론에서 뭐 인터뷰하고 네, 그렇죠. 인터뷰하고 서평 써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제가 쓴 책, 뭐 이집트 신화, 피라미드, 아틀란티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인터뷰도 나가고 이제 했는데 제가 워낙 그 UFO 전문가로 알려져서 그런지 좀 굵직굵직한 어떤 그런 인터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UFO로 다시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러고 한 번 UFO 영원한 UFO.